3강 16페이지 봅시다. 또 고전 시간 또 나왔죠? 요거 뭐라 그랬지? 요런 거? 요런 걸 뭐라 그래? 평시조가 몇 수 이상 연결돼 있어? 2수 이상 연결돼 있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연시조라고 부른다 라고 했지. 근데 제목이 보면 강호 국가야. 강호 국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총 몇 수로 돼 있다는 거야? 총 9수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몇 개가 실려 있다? 4개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강호라고 했네. 강호. 강호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강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세상? 강과 호수니까 얘는 뭐에 해당하겠니? 자연에 해당하겠지. 그러면 자연에 대한 국가, 9노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작품이 뭐 자연친화, 뭐 강호한정, 뭐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강호. 잠깐, 이게 무슨 법일까? 강과 호수를 가지고 자연이라고 나타냈어. 무슨 법? 선경구조. 이걸 뭐라 그래? 원래는, 아니, 강과 호수잖아. 강과 호수는 그렇지. 자연의 뭐야? 자연의 극히 일부지. 자연의 극히 일부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이 포함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이야.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한다? 얘를 대유법이라고 해. 대유법. 대유법.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자는 대표야, 대표. 대표하는 거지. 자연을 대표하는 게 강과 호수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대유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 아버지가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라고 했죠. 아버지가 날 낳았대. 근데 옛날에는 나는 엄마가 낳았거든, 날. 옛날에는 다 누가 낳았다 그래? 아버지가 낳았다고 해. 그래서 사자성어로도 뭐라 그러냐면 부생모육 이래.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길러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어머니가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낳은 덕 먹인 은을 다 갚고자 하였더니, 자, 부모가 낳은 덕과 임금이 먹인 덕을 다 갚고자 했는데, 부모의 은혜, 또 임금의 은을 다 갚고자 했는데 수견이 70이 넘으니 할 일 없어 하노라.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야? 70살이 넘으니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다음 요거 연하의 깊이 곤 약이 효험이 없어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연하는 또 뭘 뜻할까요?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이에요. 안개와 노을. 그럼 얘가 안개와 노을이잖아. 그럼 여기서 안개와 노을이 진짜 안개와 노을만 뜻할까? 뭘 뜻하겠어? 자연을 뜻하겠지? 그래, 안개와 노을 얘도 자연이야. 무슨 법? 그렇지, 똑같이 대유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연하의 깊이 곤 병이라고 했잖아. 저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안개와 노을에 병이 깊이 들었대. 연하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연하?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 잘 생각이 안 날까? 얘를 뭐라고 한다? 연하 고질.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냐? 연하 고질이라고 하죠. 연하 고질.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까요? 천석고항. 이렇게 같은 말 씁니다. 연하 고질, 천석고항.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인 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병이 있어. 어떤 병이 있냐면 자연을 즐기고 싶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을 계속 즐기고 싶어서 강호에 버리언적, 강호, 자연에 버려진 지 10년밖에 되었어라는 거죠. 그럼 자연의 은간이 몇 년이 됐다?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이제 다 못 죽음도 그의 성은인가 하노라. 그러다가 70이 넘었잖아. 자연의 은간지 10년이 넘었네? 그치. 그래도 다 죽지 못하는 것은 누구 덕이다? 성은, 임금의 은혜인가 하노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유기적 가치가 나오죠. 부모의 은혜도 나오고, 임금의 은혜도 나오고. 다음, 달 밝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일다. 비단이구나. 물결이 비단과 같구나. 단정, 조그마한 배를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 하는 흥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결 위에다가 달이 비친 물 위에다가 조그만 배를 비껴놓아 비스듬히 풀어놓고 오락가락 하는 흥이야. 이거 유유자적하는 거죠. 이런 거 유유자적.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없어. 예, 유유자적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구는 뭐라고요? 백구는 뭘 뜻해? 백구는 갈매기. 갈매기야. 너무 즐겨 말고려. 너무 즐기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유자적한 흥을 갈매기야 너 너무 즐기지 마. 왜?
세상 알까 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알까 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 모르게 자기만 즐기고 싶은 거야. 이런 의도로 갈 수 있겠죠? 다음 피소주 무절이 우습다 얼음 대접이라고 했죠. 피소주 그러니까 풀로 만든 소주라고 했으니까 질이 떨어지는 소주가 되겠죠. 질이 떨어지는 소리 무절이체 우습다 얼음 대접 이런 걸로 어른을 대접하는 거야. 이제 남으셔 이런 말이 남들이 이르는 말이 초초타 하건만은 보잘것없이 초라하다 하건만 두어라. 이것도 내 분수이니 분내사 인가하노라. 분수 내에 있는 일인가 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피소주 무절이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소박한 음식이지. 피소주 무절이 소박한 음식이란 말이야.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인데 그 소박한 음식에 뭐 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지. 이렇게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 뭐? 생각나? 안분지족 이렇게 안분지족. 그러면 소박한 음식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박한 밥과 투박한 술과 산나물 이런 뜻이니까 투박한 술, 박주, 산나물, 산채 이런 것들을 소박한 음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에 만족하는 모습은 안분지족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볼래? 해석 안 되는 부분 있나? 특별히 해석 안 되는 부분 없을 것 같아요. 빠르게 읽어볼까? 어버이가 날 낳으시고 임금께서 날 먹이시니 부모의 낳은 덕과 임금의 기른 덕을 다 갚고자 하였더니 어느덧 70이 넘으니 할 일이 없어 하노라. 자연의 병이 깊어서 효험이 없어서 강호에 버려진 지 10년이 넘게 되었구나. 그러나 이제 다 죽지 못한 것도 그 임금의 의뢰인가 하노라. 달이 밝고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이구나. 조그마한 배를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갈매기야 너무 즐겨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알까 한다. 피소주 무절이 소박한 음식 우습구나 얼음 대접. 남들이 이르는 말이 보잘것없다 하지만 두어라. 이것도 내 분수이니 분수 내의 일인가 하노라.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바로 문제 가보도록 하자. 가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여기는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색채는 알고 있죠?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색채는 뭐라고? 색을 지칭하는, 정확하게 말해야 돼. 색을 지칭하는 말이야. 색의 이름이야, 색의 이름. 빨강, 노랑 이런 것도. 그럼 색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색채, 이미지라 그랬지? 그럼 얘는 색채어. 대비를 통해라고 했으니까 색채어가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되겠죠? 찾아볼까요? 색채어 대비 2개 이상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어쨌든 가니까 X 이렇게 됐고요. 다음 4번. 가와 다른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그냥 직유, 은유가 아니라 그냥 비유적 표현이 나왔어. 그럼 비유적 표현이 나왔을 때 뭐만 찾으면 되냐면 선생님 오랫동안 이렇게 기출을 보니까 비유 그러면 세 가지만 보면 돼. 첫 번째가 뭐? 직유. 그 다음 뭐? 은유. 하나 더. 세 번째가 뭐? 의인. 이렇게 되는 거야. 의인법. 자, 가에 이 셋 중에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물결이 뭐 같다? 비단 같다라고 했죠. 무슨 법? 직유법. 또 백구야라고 불러봤지. 백구야. 그러니까 갈매기를 백구야가 붙었다면 얘는 그러니까 대화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호칭으로 부르면 걔도 그것 다 무슨 법? 의인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봐도 요거만 있잖아. 가는 맞죠? 가는 여기도 가는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됐고요. 가는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가와 관련된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나요? 요거 18번은 나까지 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A가 가에 있나요?
자, A는 뭐죠? 백구지. 그러니까 문맥상 봐야 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물 있지, 물. 그죠? 호수인지 강인지 바다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물에다가 조그만 배를 띄워놓고 잔잔하게 그걸 즐기고 있죠. 그리고 백구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너무 즐기지 마. 세상 사람들이 알까 한다라고 말했죠? 알고 갑시다. 백구. A는 화자의 즐거움이 투영됐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즐기고 있으니까 백구한테 야, 너 너무 즐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구도 즐기고 있다고 표현한 거니까. 그럼 화자의 즐거움이 투영된 대상 맞고요. 내적 성찰? 아니죠. 화자에게 세월 이름 아니고 화자의 한가로운 삶의 태도. 앞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유유자적이라고 했잖아. 그지? 뛰어서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얘는 유유자적. 맞죠? 세상 이름 화자의 비판적 태도 틀렸죠. 그럼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갔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가볼까? 나 작품 한번 가볼까요? 나 작품 갑시다. 나 작품. 작품의 제목은 뭐냐면 백상루 별곡이라고 했죠. 별곡은 노래라는 뜻이겠고 백상루 선생님 했죠. 끝에 뭐로 끝나요? 루로 끝나면 얘는 뭐라고요? 건물이에요. 건물. 집이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상루는 누각이겠죠. 그러니까 백상루에서의 노래, 백상루 노래니까 아마 백상루 자체에 대한 노래도 있겠지만 백상루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면왕정가 이런 것도 보면 제목은 들어봤죠. 면왕정가. 면왕정가도 면왕정의 풍경과 면왕정 주변의 풍경을 다 같이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백상루 별곡. 자, 제목도 알고 넘어가면 좋아. 이게 누각이라는 거지. 자, 가보자.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보았구나 백상루 이렇게 됐어. 들은 지는 오래됐는데 마침내 백상루를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이 강산 또 뭐야? 강과 산이지. 강과 산을 또 뭘 뜻한다고? 자연. 이게 무슨 법? 대유. 그러니까 대유할 때 대자가 대표고 유가 빗댄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전체를 빗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진짜 강과 산을 말하는 게 자연이야. 야속하다 자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항상 가사는 어떻게 해? 길기 때문에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감탄의 옵니까? 여기서 딱 끊어주는 거야 이렇게. 자,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보듯 반기니 유정한 너인가 인연 있던 나이던가 여기서 또 끊어주겠죠. 이렇게. 자, 화자는 백상루를 전에도 봤어요? 아니요. 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만나봤어요. 근데 예전에 본 듯 반긴대요. 누가? 백상루가 반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반긴다고 해도 되게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 듯 반기냐. 내가 반긴다고 해도 되겠지만 문맥상 백상루 나를 반기는 거겠지. 그럼 백상루가 사람을 반겼대. 얘도 무슨 법? 의인법. 그러니까 의도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화리법하고 의인법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볼게요. 화리법 안에 이렇게 의인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근데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화리법하고 의인법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화리법은 정확하게 뭘 화리법이라고 하지? 뭘 화리법이라고 하니? 살아있는 것에 유가 들어가면 그건 비유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생물을 뭐에 빗댄 거야? 그래, 무생물을 생물에 빗댄 거야. 그치? 화리법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의인법은 사물을 뭐에 빗댄 거야? 사람에 빗댄 거야. 근데 여기서 사물이라는 건 사람을 제외하면 다 사물이야. 사람 제외는 다 사물. 얘를 뭐해? 사람에 빗댄 거야. 근데 생물 중에서도 뭐가 있지?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그러면 좋아. 강아지나 이런 생물이다. 생물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법이 말이야. 걔는 화리법이 아니야. 그런데 바위 같은 무생물이 감정을 느낀단 말이야. 그럼 걔는 의인법으로 봐야 돼? 아니면 화리법으로 봐야 돼? 의인법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바위가 어떨 때는 화리법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의인법으로 쓰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화리법인 범위가 더 크고 그 안에 의인법이 있다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화리법이라고 하죠. 화리법은 사람을 제외한 생물이야.
사람을 제외한 생물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해진 게 생기지. 사람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냔 말이야. 만약에 바위가 꿈틀거려. 그쵸? 근데 꿈틀거리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 사람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할 수 있잖아. 그럴 땐 얘를 화류법으로 봐야 돼? 의인법으로 봐야 돼?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뭘로 봐요? 의인법으로 봅니다. 아니, 미안. 화류법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인법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겠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되겠지. 그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신체 부위 같은 것도 있어, 실은. 손 같은 건 누구만 있어? 원숭이는 손일까, 앞발일까? 원숭이는 앞발일 거예요, 앞발. 그죠? 그럼 손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의인법이 맞아. 근데 사람을 규정 짓는 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와 관련된 거? 감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떤 의도와 관련된 있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란 말이야. 저기서 나무가 나에게 손짓하는 거야. 그 손짓하는 거에 뭐가 있니? 의도가 담겨 있지. 그건 의인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새가 지적이거나 바위가 지적이요. 그러니까 바위가 지적인다는데 거기에 의도가 안 담겨 있잖아. 그러면 그건 뭐가 돼? 화류법이 되는 거야. 바위가 꿈틀거린다. 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바위. 그러면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잖아. 그럴 때는 화류법.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나에게 오라고 하거나 오지 말라고 하거나 부르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 의인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럼 가보죠. 일단 이렇게 나눴었죠?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도 나를 반긴인데 이것이 정이 많은 너 때문이냐 아니면 인연 있는 나이던가 나냐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여기서도 백상류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라고 했죠. 너는 인칭 대명사잖아. 이것만 가지고도 무슨 법이 돼? 의인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인칭 대명사, 사람이잖아.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 자, 또 가볼게요. 고려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기에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하구나 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고려의 예터에 세워진 웅장한 누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처마가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금빛 푸른빛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물가에 뻗쳤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뭐야? 금빛 푸른빛이라고 했죠.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처마잖아. 처마에 있는 금빛과 푸른빛이니까 우리는 이걸 단청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옛날에 보면 처마 밑에 이렇게 막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거죠. 단청. 단청이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물가에 뻗쳤네. 높은 난간 비스듬히 앉아 취하여 돌아보니, 이렇게 높은 난간에 비스듬히 앉아서 취하여 돌아보니. 근데 여기까지 잘라야 되긴 하는데 B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보자고. 물가에 뻗쳐서 높은 난간 비교 앉아 취하여 돌아보니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라는 뜻이야. 봐봐. 풍경이 보채서 조화를 얻었다는 얘기야. 뭐가? 지은 시가. 그러면 지은 시가 뭐와 어울려서? 풍경과 어울려서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뜻이겠고, 각이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무슨 뜻일까? 각이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는데, 각이 막혀. 물어보세요.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이거 정확하게 무슨 뜻을 잘 모르겠잖아. 각이 막혔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주야. 왜? 어딜 봐서? 뒤에. 보탤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각이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는 한자성어로 뭘 써요? 완벽하다는 한자성어로 완벽하다. 오, 완벽해. 이거 사자성어 뭘로 볼까? 완벽데스? 이건 이게 사자성어로 천의무봉이라는 말을 써요. 가끔.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무협지에 나오는 말인가? 천은 하늘의 옷이에요. 뭐가 없어요? 봉한 곳이 없대요. 봉제선이 없는 완벽한 옷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각이 막혀서 보탤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즉, 현판에 옛사람들의 지은 시와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 각이 막혀서 더 이상 보탤 곳이 없다. 완벽하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저기는 뭘 바라보는 거야, 지금? 백상루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이렇게. 백상루의 모습이에요. 좀 더 가볼게요.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수많은 푸른 산과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는 것은 묘향산이 마주보여 푸른 병풍을 둘렀도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묘향산이 마주보며 여기 있는 곳에서 백상루에서 건너편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묘향산이겠죠? 묘향산이 마주보며 푸른 병풍을 둘렀구나. 묘향산이 뭐처럼 둘러져 있다?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백상루에서 바라보는 묘향산의 봉우리들 모습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서 높았다 낮았다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은 묘향산이 마주보여 푸른 병풍을 둘렀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상루 주변에 묘향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모습. 그 다음 높다란 성곽이 산 허리를 에둘러 굽거니 펴거니 숨거니 보이거니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도다. 여기 됐죠. 여기는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묘향산. 여기는 뭐 산 중턱에 이렇게 서 있는 뭐 성곽의 모습을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묘향산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는 뭘 보고 있어요? 성곽을 바라보고 있죠. 뭐의 이동?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은? 아니다. 공간의 이동은 뭐가 움직여야 돼? 화자 자체, 내가 있는 공간이 이동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있는 위치에 이동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여정이 안 나와 있어. 화자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 없고 화자가 바라보는 것만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시선의 이동이 됩니다. 다음 약산 동대 늦은 구름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 자줏빛 노을이 비꼈을 때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노을이 비껴졌을 때 창문을 열어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겨를이 없다라고 했죠.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틈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럼 왜 틈이 없을까? 눈까지도 왜 틈이 없을까? 자연을 즐기느라고 이 눈도 틈이 없다라는 뜻이야. 자연을 즐기기에 너무 바빠 지금.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눈까지도 틈이 없다. 볼 것도 많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두 갈래로 내린 물이 누각 앞에 와 모아져. 여기서 누각이 무슨 누각이 되겠어? 백상루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갈래로 흘러내린 물이 백상루 앞에 함께 모여서 다시 세 갈래 물줄기 되어 섞여서 도로 감도니 쌍용이 뒤틀며 여의주를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풀어 갈라나온 모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두 줄기의 물줄기가 한테 합쳐졌다가 다시 세 갈래로 흩어진 모습을 뭐에 빗댔죠? 쌍용이 뒤틀며 여의주를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풀어 갈라나온 모양이로다. 라고 했죠. 이렇게. 자, 여기 됐고요. 다음 가볼게요. 다음 문절. 여기 중략이면 그냥 새로운 내용이 시작한다고 봐요. 여울, 썰물이 되어라고 했어. 여울이라는 냇물이겠죠. 물이 썰물이 되어 물이 빠져서 물가가 물이 옅어지니 마름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는 이라고 했죠. 마름이 뭐냐면 뻘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식물. 뿌리 식물. 그걸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는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갯벌을 만났지. 물이 빠진 거 갯벌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는 거야. 빨리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에 맑으니 아침에 물결이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하도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열자가 뭐냐면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인데 바람을 타고서 속세 10일을 떠났다가 15일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해서 정신이 아름다우니까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하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고전에서 듯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듯하다라고 봐야 된다고. 듯이 종교로움에 쓰는 게 많아. 그러면 자신이 뭐가 된 듯한 것 같은 거야? 열자처럼 신선이 된 것 같다. 신선에 됐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 신선세계에 간 것만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백상루에서 바라본 풍경과 백상루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겠죠. 자, 됐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다시 아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명령형 어미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어때요?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명령 어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X가 되겠죠. 다음. 나와 다는 과거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대비가 나오면 항상 뭘 찾으라고? 기준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과거와 현재의 기준점이면 항상
누굴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나, 여기, 지금이야. 현재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잡을 때 어렵게 잡지 마.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보는 게 좋아. 화자는 현재 상황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 그럼 과거에 어떤 모습을 찾으면 돼? 부정적인 모습을 찾으면 되죠? 자, 여기 과거에 부정적인 모습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니? 3번, 답은? 아이고, 3번도 봐야 되겠네요. 3, 4번을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16번 이렇게 풀었고요.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 텐데, 이런 거 나오면 시어, 시구의 의미 및 기능인데, 포인트를 자꾸 여기다 두면 안 돼. 문맥상에서 A를 갖다 놓은 이유를 먼저 보고 봐야 된단 말이야. 항상 무게중심은 본문에 있어야 돼. 그러면 A 한번 가볼까요? A가 뭐라고 쓰였는지 선생님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뭡니까? 소린이 읽어봐, A. 고여 예서를 번화해 고척기에 무장 무방이 어제선 그래,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죠? 누각이죠? 누각이 어떻단 거야? 웅장한 거야. 그래서 어제 세운 것처럼 누각이 어떻다? 웅장하구나. 이렇게 돼 있지? 자, 누각의 모습을 보며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왕조가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니죠.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B도 한번 가보자.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의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각이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죠. 옛사람들이 지은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얘도 맞죠? 오케이. 자, C도 한번 가볼게요. C.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는 것은 미왕산이 마주 보여 푸른 병풍을 둘렀도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구름과 어우러진 산의 모습에 대한 인상 맞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할지 수많은 푸른 산과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났다라고 했죠. 미왕산 봉우리가. 그렇죠. 맞네요. D. 높다는 성곽이 산 허리를 에둘러 굽거니 펴거니 숨거니 베거니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도다 라고 했죠. 성곽의 모습을 바라보고 병강수비가 든든하다고 판단하고 맞고. 2.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에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하구나 라고 했죠. 아침 풍경을 보면서 화자가 내가 곧 열자가 돼서 신선 세상에 잠깐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돼 있죠. 다음 몇 번? 1번. 근데 이거 봤을 때 너무 자신 있으면 답이 나오잖아. 1번 탁 체크하고 넘어가도 돼요. 확실하게 자신 있으면.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니네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고려시대 작품인가? 왕조의 번영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여기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앞에서는 이 작품 전체에서는 백상대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냐? 웅장하고 아름답다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자꾸 무게중심을 본문에서 두는 게 좋다. 17번에 1번입니다. 다음. 자, 얘는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다른 의미로 나타난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첫 번째 가에서는 자연은 만년에 관직에, 만년이라는 얘기는 나이 먹어서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가 머물던 노후의 안식처이자 자족의 공간이며 라고 했고, 어떤 공간이냐? 노후의 안식처이자 자족의 공간이며 또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는 공간이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가 나와요? 성은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건 자족, 분수, 분내사 인가 하노라라고 했죠. 분수 내 일인가 하노라라고 했고, 여기선 70이 넘어서 이곳에 죽지 않고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자연은 화자가 백상리에 올라 바라보며 감흥을 느끼는 대상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으며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감흥을 느끼는 대상인 거고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으며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난다 라고 했죠. 아름다운 풍광 나왔죠. 구름 속에 보이고 용이 뒤트는 것 같고 그 나와 있잖아. 소박한 생활상 누구? 동자와 아낙네지, 마름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낙네가 되겠죠. 감흥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이건 답은 좀 쉽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가보자. 가에서 먹인 은혜를 다 갚고자 했던 화자가
이제 다 못 죽음을 성은으로 여기는 것에서 끊어야 되겠죠? 자, 먹인 것을 다 갚고자 했죠. 누가 나를 먹여줬죠? 임금이 먹인 은혜를 다 갚고자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이 됐어? 70이 돼서 이제 70이 된 거야. 그 다음 이제 다 못 죽은 것도 뒤에 뭐라고 나오죠? 임금의 은혜다라고 나와 있지. 그걸 통해서 자연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맞습니까? 그럼 뒤에서도 여기 앞에서도 봐야 되겠지. 왜? 가에서는 여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잖아. 그 슬래시 뒤쪽에 임금에 대한 충성심 나왔고 본문의 내용 나와있지. 근데 여기에도 은혜가 임금의 은혜고 여기서도 임금의 은혜란 말이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잖아. 문제 풀 때는 항상 슬래시 앞과 뒤 연결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70이 넘은 화자가 자연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것에서 슬래시 맞죠? 수견이 70이 넘었다라고 했고 10년이 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을 노후의 안식처로 여기는 것. 노후의 안식처 맞죠? 어울리죠? 70이 넘은 화자가 10년 넘게 살았다는 거 맞아요. 가에서 초초타는 것을 내 분수로 여긴다는 것에서 남들은 초라하다고 하지만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지만 내 분수로 여기고 분내사, 분수 내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했죠. 사자성어로 뭐라고? 안분지족 이렇게 얘기했네. 것에서 화자가 은퇴 후 자연에서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만족, 내 분수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얘도 맞네요. 자, 그럼 나가볼게. 나는 감흥을 느끼는 대상,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고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을 사는 나있다고 했어. 향도봉에 노을이 질 때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는 것에서 슬래시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여기서 이제 번잡한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죠? 바쁜 마음이죠. 그러면 본문에도 번잡하다는 말이 있어요. 꾸며주는 말을 한번 가볼까요? 번잡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틈이 없다라고 했죠. 바쁜 마음에, 번잡한 바쁜 거야? 바쁜 마음에 눈도 틈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왜 바쁜 거야, 얘는? 그래. 여기서 말하는 번잡하다는 얘기는 자연을 너무 즐기기에 바쁜 거야. 그래서 뭐마저도 틈이 없어? 눈마저도 틈이 없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번잡한 마음이 해소되는 거야? 아니죠. 이때 번잡한 마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에서는 긍정적인. 자연을 즐기기에 번잡한 또는 번노한 이런 표현도 쓰거든. 고전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어? 틀렸어. 4번이죠. 어디가 달라졌어? 앞과 뒤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번잡한 마음을 해소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지. 없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보기 박스에 없는 내용이 이 뒷부분에 나올 수는 있어. 안 나왔던 무조건 틀린 건 아니야. 반대되는 건 틀리겠지. 네, 틀렸고. 나에서 동자가 마름을 캐고 아내자가 빨래하는 것에서 슬래시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은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나와 있죠? 오케이.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잘 풀었어. 문제 잘 풀리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고전 시간 푸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되려면 쫄지 마. 그리고 해석 하나 정도 안 돼도 돼. 여기 번잡하니 해석이 잘 안 돼. 근데 뭐 해소한다 이런 말은 없어. 그지? 그럼 이거 모를 때 세모 놓고 나머지가 너무 확실하게 맞잖아. 그럼 답이 얘가 되겠지. 그 선생님은 세모도 훌륭한 표지 중에 하나고 생각해. 세모가 많아도 돼. 나중에 검토 어차피 근데 이걸 체크를 안 해놓잖아. 이렇게 막 X 세모 이런 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와 관련된 걸 다 풀었나요? 뒤에 나머지는 이제 뭘 봐야 되겠어? 다를 봐야 되겠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보도록 하자. 자, 김유정의 5월의 산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김유정 우리 들어봤죠? 김유정의 대표적인 작품 뭐 있습니까? 김유정, 봄봄, 동백꽃 이거야. 그럼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 작품 생각해봐.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 1930년대 농촌, 20년대, 30년대 농촌 소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20, 3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건 이 작품에는 현실적인 배경이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일제강점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920, 30년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월의 산골짜기예요. 제목이 5월이죠. 그 5월이면 계절로 따지면 무슨 계절일까요?
봄으로 봅니다. 이때 봄으로 봐요. 봄. 3, 4, 5는 2, 3, 4 초봄 정도 아니 늦봄, 초여름 정도 되겠죠. 대신 5월은 5월은 초여름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5월은 다른 말로 무슨 계절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아니라 뭐뭐의 계절 이런 말을 해요. 이 5월은 이런 말 들어봤나? 이게 지금 이거 패드가 미쳤나봐 지금. 패드가 실록의 계절이라는 말을 써요. 실록이라는 말은 새로운 실자겠죠? 녹은 녹색이야. 그럼 녹색이 새롭게 솟아나는 시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봄에 꽃이 지고 여름이 되기 전에 꽃이 진 자리에서 이파리가 파랗게 지푸리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5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자, 여기도 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잘안 보여드렸는데 한 칸만 바꿔. 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자, 보이긴 하는데. 조심해서. 작년은 뭐가 되겠어요? 수필이 되겠죠? 네, 수필입니다. 가보자.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라고 했죠. 그럼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이 강원도인지는 알 수 없죠? 강원도는 아닐 게 더 맞겠죠? 왜? 저라는 말을 썼으니까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을 해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닿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삑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속에 묻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고 해서 동명을 동네 이름을 신례라고 부른다. 집이라야 대부분 쓰러질 듯한 헌초가요. 그나마도 50여 호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정원이다 라고 말했죠.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이네. 여기서 체크할 건 일단 나가 있으니까 나가 되겠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어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고향. 선생님 밑줄은 어디다 그으면 좋겠냐 그러면? 마지막. 그래. 그러나 원래 그러나라는 말은 마법처럼 앞에 있는 말보다는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 더 해준다면 여기 강원도 산골인데요. 좀 초라해도 자연 하나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그럼 이제 중량 넘어서 가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나올 때 읽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나눠져 있으면 그냥 나눠진 대로 해요. 근데 별 내용이 없으면 두 개를 묶어도 되겠지만 선생님들은 이렇게 뚝뚝뚝 하면 끊어읽기 좋잖아. 그러니까 소설도 이렇게 잘 안 돼 있잖아, 이런 게. 막 그러니까 끊어읽기가 힘든 거지. 이렇게 되면 끊어읽기 훨씬 좋죠. 자, 끊어읽고 봅시다. 산골에는 초목의 냄새까지도 특수하다. 더욱이 새로 난 잎이, 아까 5월은 무슨 계절? 실록의 계절. 새로운 녹색의 계절이거든. 그래서 새로 난 잎이 한창 흐드러질 임시하야. 임은 뭐야? 무슨 뜻일까? 임시하야 무슨 뜻일까? 임하다야. 임하다. 어디에 임하다. 시는 때시자야. 그래서 새로 난 잎이 한창 흐드러질 때를 임하야. 바람에 풍기는 그 향취는 일필이라는 거야. 하나의 연필로 형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여기까지 보자면 향기지. 여기는 뭐가니? 냄새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향기인 거야. 그러니까 산골의 향기는 냄새까지도 특수하대. 말하자면 개운한 그리고 졸음을 청하는 듯한 그런 나릇한 향기이다. 일종의 선정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이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밑줄 어디에 가 있니? 산골에는 초목의 냄새까지도 특수하다. 그래서 여기도 할 것 같아요. 다음, 뻐꾸기도 이 냄새에는 민감한 모양이다. 이때부터 하나둘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 해 만에 뻐꾸기 울음을 처음 들을 때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한 해 만에 뻐꾸기 울음을 처음 들었다는 얘기는 뻐꾸기는 철새인 것 같죠. 그죠? 작년에 울던 뻐꾸기가 이제 안 울었어. 그러다가 다시 이 5월을 맞아 뻐꾸기가 울지? 그래서
한 해 만에 뻐꾸기 이름 처음 들었을 때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뻐꾸기도 이 냄새에 민감한 거야.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울어 제끼는 거지. 우울하고 구슬픈 그 울음을 들으면 가뜩이나 한적한 마을이 더욱 느려지게 보인다. 여기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여기는 향기에 초점이 맞췄죠. 여기는 뭐에 맞췄어요? 여기서 핵심으로 뭐겠니? 뻐꾸기 소리가 되겠지. 그럼 뻐꾸기 소리가 관련된 거니까 어디다 할래? 고민하지 마. 그냥 해. 이렇게 뻐꾸기 소리. 자, 다음. 다른 것은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산골에는 소 모는 노래가 따로 있어 논밭 일에 소를 부릴 때면 을에 그 노래를 부른다. 소들도 세련이 되어 주인이 부르는 그 노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대로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보조 속도를 느리고 줄이고 순종하기도 한다. 먼 발치에서 소를 몰며 처량이 부르는 그 노래도 좋다. 이것이 모두 산골이 홀로 가질 수 없는 성스러운 음악이다 라고 했죠. 여기는 뭐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야. 그러면 처음에는 향기, 그지? 그 다음에 뻐꾸기, 소리. 여기는 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밑줄은 어디다 할래? 그러나 산골에는, 이렇게. 소모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다음. 산골의 음악으로 치면, 이제 음악이니까 산골의 음악으로 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야? 물소리도 뺄 수 없으리라. 쫄쫄 내솟는 샘물 소리도 좋고, 촐랑촐랑 흘러가는 시내 소리도 좋다. 그러나 세차게 콸콸 쏠려내린 큰 내를 대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여기 있죠. 여기 무슨 소리? 물소리. 이렇게 물소리도 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향기를 딱 잡았지. 그 다음에 소리를 잡았지. 이거 봐라. 고향에서 느끼는 어떤 감각적인 걸로 해서 문단이 나눠지는 거잖아. 그러면 읽을 때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마지막 가보자. 논에 모를 내는 것도 이맘때다. 시골에서는 모를 낼 때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즐거운 노래에 불러가며 한 포기 모를 심고 가을의 수확을 연상한다. 농군에게 있어 모는 그야말로 자식과 같은 귀중한 물건이다. 모를 내고 나면 그들은 그것만으로 또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은 듯하다 라고 했죠. 이거는 사람들이 뭐하는 풍경? 모내는 풍경. 이 모내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첫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밑줄 그은 것만 한번 쓱 봐야 되겠죠. 항상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 모든 것들이. 내 고향은 저 강원도 산거리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다. 산골의 초목의 냄새까지도 특수하다. 냄새에. 뻐꾸기도 이 냄새에 민감한 모양이다. 이때부터 하나둘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뻐꾸기 소리를 듣고 느낀 감성. 그러나 산골에는 소 모는 노래가 따로 있어. 논바들에 소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른다. 이제 소몰이 노래. 산골의 음악으로 치면 물소리도 뺄 수 없으려. 여기는 물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내기의 풍경.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전원에서의 모내기 풍경. 됐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5월의 산골짜기의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 가보자. 다음, 자문자답으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다라고 했죠. 자문자답이라고 했으니까 문은 물어보는 거고 답은 답인 거죠.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요? 의문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의문의 의미를 찾아보고 없어요? 네, 물음표가 없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도 없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틀렸고. 다음,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서 비유적 표현이니까 지규, 은유, 의인만 찾으면 된다고 했죠. 찾아보세요. 답은 4번인 것 같긴 하지만 자, 비유적 표현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를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그 속에 묻힌 모양이 마치 음푹한 떡시루 같다라고 해서 신뢰라고 해요. 떡시루 같다. 무슨 법? 지규법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비유 나오면 지규, 의인, 은유, 의인 요 세 가지만 봐. 이 세 가지에 무조건 해결이 돼. 자, 좋습니다. 그래서 16번 답은 이렇게 나왔고 몇 번 봐야 되나요, 그러면? 19번 문제 봐야 되나요? 오케이. 19번. B는 뭡니까? 뻐꾸기죠. 항상 뻐꾸기 먼저 보고 와야 되겠지? 그 앞에서는 무슨 냄새? 산천의 냄새지. 뻐꾸기도 그 냄새를 참지 못하고 우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해에 우는 뻐꾸기는 나를 어떻게?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 반가움을 불러일으켜.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항상 가지고 가.
나머지 거 가보자. A. 글쓴이의 반감을 유발하는 대상. 바로 답이 나오잖아. 다음 몇 번? 1번. 그치?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가면, 만약에 앞에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보겠니? 여기 보고 또 넘어가고, 또 여기 보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앞에서 생각을 가져오면 바로 답이 나오죠. 항상. 그래도 헷갈림이 없어요. 헷갈림이 없으니까 답은 이렇게 19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럼 마지막 문제가 나와 있겠죠? 2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20번. 근데 이제 니네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보기 박스를 항상 먼저 보죠. 이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다를 읽기 전에 얘를 보고 다를 보잖아. 근데 선생님은 연습할 때는 웬만하면 보기 박스를 잘 안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실전에서는 보는 게 맞아. 하지만 실전이 아닐 때는 안 보고 자꾸 보는 연습을 하게 해요. 그래야지 작품의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 풀 때도 평가원에서 출제 의도는 보기를 참고해 달을 감사한 거라고 했잖아. 그럼 달을 먼저 읽고 나서 다에서 막연하게 잡혔던, 그러니까 다에서의 어떤 시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또는 이제 글쓴이의 정설의 태도 있지. 이런 것들을 보기 박스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하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얘를 읽고 보면 좀 더 쉬우니까 읽고 보는 건데 선생님이 그래서 실전에서 풀 때는 이걸 먼저 보는 게 맞아. 하지만 연습할 때는 작품 먼저 보고 해석해 보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1930년대 문학 작품에서 향토는 현실적 삶을 배제한 낭만적인 전원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밑줄 한번 해보자면 1930년대죠. 향토는 이렇게 현실적인 삶이야. 야, 1930년대야. 말 그대로 어떤 시대였어? 일제강점기잖아. 그때의 삶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 5월의 그 산골짜기는 낭만적인 전원으로 그려지고 있잖아. 맞아요. 다해서 글쓴이는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이되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그려냄으로써 일상이 깃들어 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 어디 부분에 나와 있죠? 넘겨봐. 산골 사람들의 모습, 뭐 하는 모습? 모내기 하는 모습 나와 있죠. 그죠? 희망을 품는 모내기 모습. 그러네요. 일상이 깃들어 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낭만적인 전원을 그리긴 하되 거기에 뭘 한 스푼 더했어? 일상이 깃들어 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배제한 게 아니라 살짝은 보여주긴 했어. 특히 산골의 자연은 세밀한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여 생동감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상호는 세밀한 묘사, 구체성 획득, 생동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집 대부분이 쓰러질 듯한 헌초가라는 것에서 슬래시 다운표 돼 있죠? 내 고향은 뭐 강원도에 있다라고 했고 산골 사람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이 짐작되는군. 자, 볼게요. 여기 뒤에 가봐. 여기 있어 없어? 없지. 없다고 해서 틀린 것 아니라는 거야. 앞에 쓰러질 듯한 헌초가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지? 그럼 얘는 일단 맞다. 오케이. 다음 산천의 풍경을 하나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슬래시 산골을 낭만적인 전원으로 제시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맞네요. 논밭 일에 소를 부릴 때면 을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슬래시 현실적 삶을 배제한 산골의 모습. 여기 보면 현실적 모습을 배제한 산골의 낭만적인 모습 맞지? 근데 그 앞에는 뭐가 나와? 논밭 일에 소를 부릴 때면 그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지. 그럼 얘가 현실적 삶을 배제했니? 아니죠. 왜? 일상이 깃들어 있는 산골의 모습이 나와 있긴 하잖아. 받아들이긴 하되 얘는 어울리지 않게 되겠지.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그럼 3번의 답인 이유는 겉에서라고 했죠. 얘도 분명히 맞죠. 노래 부르는 것도 맞잖아. 근데 이 연결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좀 문제 푸는 요령이 생기고 더 쉬워질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소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